여러분, 제가 피투성이로 병원에 실려갔는데 저를 치료하러 온 의사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의사가 차고 있던 시계가 제가 어릴 적 동생과 나눠 가진 시계랑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이 제 동생이구나. 살아 있었구나. 지금 내 앞에 서 있구나. 이른 평생 살면서 그렇게 벅찬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겪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쟁통에 부모님을 잃고 동생마저 잃어버렸다가 수십 년 만에 기적처럼 다시 만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힘드신 분들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6.25 전쟁 터지기 한 달 전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시고 저를 업고 피난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때는 먹을 게 귀해서 밀가루밖에 구할 게 없었는데 어머니가 그걸로 국수도 만들고 수제비도 만들어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렇게 만든 국수 맛이 좋아서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고 그게 부산 밀면의 시작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오래 사셨으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어머니가 만든 밀면 드셔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부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도 일을 하시고 저도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쟁 끝나고도 세상은 무법천지였습니다. 어느 날 밤에 동네 깡패들이 가게에 쳐들어와서 집기를 부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부모님이 말리시다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4살짜리 동생을 장롱 속에 숨겨놓고 귀를 막아주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밖이 조용해진 뒤에도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문 열고 울면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때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구나. 제가 8살 때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너무 일찍 알아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동생 지키는 게 제 인생의 전부가 됐습니다. 집에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거리로 나가서 다리 밑에서 자고 시장 뒤에서 자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13살 동생이 9살 될 때까지 그렇게 길에서 살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쉴 곳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동생만은 굶기면 안 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생이 배고파하는 걸 보고 빵집에서 빵을 훔치다 주인한테 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소년원으로 끌려갔고 동생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동생이 울면서 형 가지 마 하고 외치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제가 동생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소년원에서 나온 뒤 제일 먼저 한 일이 동생 찾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있던 자리로 달려갔는데 거기는 이미 붉은 벽돌집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빵집도 없어지고 동네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동생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찾을 힘이 생기니까 숙식되는 건설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벽돌 나르고 밤에는 동생 얼굴 떠올리면서 잤습니다. 살아만 있어라. 형이 꼭 찾을게. 그 생각만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동생만 다시 만나면 제대로 된 밥 먹이고 학교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건설사 사장이 돈 들고 도망을 갔습니다. 몇 달치 월급을 한 번에 떼인 겁니다. 돈 떼인 사람들이 일꾼들한테 화풀이하려고 공사장으로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사장 편이라도 되는 것처럼 욕설을 퍼붓고 때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도망치다가 한 식당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저를 주방 뒤로 숨겨주시고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큰 소리로 맞서 주셨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그만 가시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사람들이 몇 번 더 문을 두드리다가 결국 가버렸습니다. 그날 아주머니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떨고 있는 저한테 밥을 주시고 괜찮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으로 그 식당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아주머니는 저한테 밥도 먹여주시고 자리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일하는 대신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평생의 은인을 만났고 나중에 제 아내가 될 사람도 만났습니다. 아주머니 따님이 영주였는데 저랑 같이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사람 냄새를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도 좋은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영주는 손이 야무지고 마음씨도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살다 보니 사랑이 생겼고 결혼도 하게 됐습니다. 장모님이 결혼식 대신 작은 잔치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냥 동사무소 가서 혼인신고만 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예쁜 딸도 태어났습니다. 딸아이 얼굴 처음 봤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저처럼 살게 하면 안 되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아내랑 장모님이랑 셋이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조금씩 돈도 모았습니다. 손님들도 하나둘 늘어나고 단골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 분유 살 돈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이제 동생도 제대로 찾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누가 버린 담배불이 낙엽에 붙어서 큰 불이 났습니다. 바람까지 세게 불어서 불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우리 가게가 그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소방차가 왔을 때는 이미 다 타버린 뒤였습니다. 보상 같은 게 있을 리 없었고 우리는 반지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밑바닥으로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다 살아있으니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랑 장모님을 위해서 저는 신발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서서 일하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은 고작 5분이고 화장실도 눈치 보면서 가야 했습니다. 월급은 맨날 밀리고 사장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봤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동생 찾으러 다닐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동생 얼굴 떠올리면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 미련 하나로 버티던 어느 날 결국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실수한 게 아니었는데도 모든 게 제 탓이 됐습니다. 그날은 야근하고 집에 가서 두어 시간 자고 다시 출근한 날이었습니다.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기계를 돌리고 있었는데 순간 깜빡하는 사이에 손이 기계에 끼어버렸습니다. 뼈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져서 몸을 떨고 있는데 공장장이 도와주기는커녕 이제 손 못 쓰겠네 해고다 그 말부터 던졌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구나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동료들이 부축해서 저를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공장 문 앞에 그냥 던져지듯 내려놓고 갔습니다. 누가 119를 불러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피를 흘리면서 의식이 흐려져 갔습니다. 집에 있는 아내 생각 따라이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안 되는데 동생도 못 찾았는데 그런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앰뷸런스 안에서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손은 너무 망가져서 다시는 못 쓸 것 같았습니다. 보상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누워서 정신이 희미해질 때였습니다.
한 의사가 제 왼손을 살피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너무 심하게 다쳐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 의사가 제 손목의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이 시계 어디서 받으신 거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미군한테 받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동생이랑 하나씩 나눠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형 맞죠? 형 철수 맞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나 동주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울었습니다. 평생을 찾아 헤맨 동생이 제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동생도 울고 저도 울고 간호사들도 같이 울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동생이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형 손 제가 꼭 고쳐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동생은 헤어진 뒤에 보육원에 있다가 좋은 가정에 입양됐다고 했습니다. 공부를 늦게 시작했는데 머리가 좋아서 금세 따라잡았고 결국 의사가 됐다고 했습니다. 부산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형이 부산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동생은 매일 출퇴근하면서 거리를 살폈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형을 마주칠까봐 부산을 떠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제 손을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손가락 몇 개는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제 공장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동생의 새 아버지가 정부 고위직이라서 감사가 바로 시작됐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보상도 제대로 받게 됐습니다. 덕분에 저는 치료비랑 보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생이 저를 지켜준 겁니다. 제가 평생 동생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 동생이 저를 구해줬습니다. 아내를 동생한테 소개시켜줬더니 동생이 울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형수님 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이 진짜 완성된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저는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아내랑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했고 동생은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가끔 지난 날을 떠올리면 스스로한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맞나?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끝까지 살아보셔야 합니다. 사람 인생은 어디서 뒤집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처럼 절망 끝에서 기적을 만나는 날이 분명 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꼭 버티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꼭 챙기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